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살을 에이는 듯한 차가운 겨울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데워줄 이 기구하고도 서늘한 사연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살포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응원의 손길이 꽁꽁 얼어붙은 이 이야기 속 모진 시집살이의 눈물 짓는 며느리의 시린 손을 녹여줄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문풍지가 요란하게 울어대고 칼바람이 몰아치던 그해 겨울, 어느 적막한 기와집에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지가 온통 하얗게 얼어붙은 동짓달의 새벽은 무섭도록 고요하고 매서웠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삭풍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낡은 기와집의 처마 끝을 사정없이 때렸고, 마당 한 구석에 쌓인 눈더미는 치워도 끝이 없이 허리춤까지 차올랐다. 이 지독한 한타 속에서 아직 동이 트려면 한참이나 남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가장 먼저 깨어나는 것은 이 집의 며느리인 연희였다. 연희의 하루는 우물가의 두꺼운 얼음을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얇은 무명 저고리와 해진 손바지 하나로 버티기엔 겨울의 새벽 공기는 너무도 잔인했다. 가녀린 손에 쥐어진 쇠고챙이가 얼어붙은 수면 위를 내리칠 때마다 쩡 하는 파여름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오물물은 손이 베일 듯 차가웠다. 갈라지고 터져 군데군데 핏방울이 맺힌 연희의 손등 위로 차가운 물이 튀어오를 때면 그녀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아랫입술을 꾹 깨물며 고통을 삼켜야만 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마른 장작을 패는 그 모든 고된 노동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면 그것은 채 턱 밑에 닿기도 전에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어 작은 얼음 결정이 되곤 했다. 그러나 연희를 진정으로 올가매고 얼어붙게 만드는 것은 이 지독한 겨울의 추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안방의 두꺼운 비단 이부자리 속에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호랑이 시어머니 김씨 부인의 서늘한 존재감이었다. 김씨 부인은 인근 고을에서도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독한 여인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창백하고 꼿꼿한 얼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빗어넘긴 쪽진 머리와 먹잇감을 노려보는 매처럼 날카롭고 번뜩이는 눈빛은 마주치는 사람의 길을 단번에 꺾어놓기에 충분했다. 과부가 된 후 홀로 이 거대한 가산을 지켜내고 불려온 그녀의 삶은 지독한 억척스러움 그 자체였고, 그 혹독한 잣대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 연희에게 가장 가혹하게 적용되었다. 애미야. 안방문 창호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 그 두 글자만으로도 연희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고 꽁꽁 언 발걸음은 허둥지둥 안방 안마루로 향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아궁이에 불길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무엇하는 게냐. 쌀을 씻을 때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7번을 헹구라 일렀거늘 니년의 게으름이 기어이 이 집안의 기강을 무너뜨리려 작정한 모양이구나. 실상 해는 아직 산등성이조차 넘지 않았고 연희의 손끝은 이미 동상으로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김씨 부인에게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안방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참숯의 열기와 백단향의 냄새가 연희의 온몸을 점시 감싸 안았지만 시어머니의 싸늘한 눈초리는 그보다 더 깊은 한기를 뼛속까지 밀어넣었다. 김씨 부인은 긴 담뱃대를 화로 가장자리에 탁 내리치며 연희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그 소리는 마치 연희의 숨통을 조이는 형장의 북소리처럼 안채 전체에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면 뼈가 부서지고 살이 깎이는 한이 있어도 법도와 도리를 지켜야 한다. 배가 고프고 춥다고 징징대는 것은 천것들이 하는 짓이야. 알겠느냐?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마루에 이마를 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여기서 토를 달았다가는 오늘 하루 온종일 마당의 눈을 맨손으로 치워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시어머니의 억압적인 분위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이 집안 구석구석에 처져 있었고, 연희는 그 거미줄에 걸려 발버둥조차 치지 못하는 가련한 나비와도 같았다. 날이 밝아오고 하인들이 하나둘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해도 집안의 공기는 좀처럼 무거움을 벗지 못했다. 밥 지은 냄새가 나야 할 아침나절임에도 행랑채와 부엌에서는 마른 기침 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천석군이라 불릴 만큼 재산이 많은 집안이었지만 밥상에 오르는 것은 김씨 부인의 독상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멀건 시래기죽이나 꽁보리밥이라 전부였다. 하인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묵묵히 마당을 쓸었고, 연희 역시 남은 누룽지를 끓인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집안일에 몸을 던져야 했다. 이토록 풍족한 재산을 가진 집안이 왜 이리 지독하게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는가? 그 해답이자 동시에 더 큰 의문을 품고 있는 곳이 바로 안채 뒤뜰에 자리 잡고 있는 묵중한 곳간이었다. 김씨 부인의 곳간은 일반적인 양반가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아름드리 소나무를 통째로 켜낸 만든 묵직한 문짝은 성인의 힘으로도 쉽게 밀리지 않을 만큼 거대했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무쇠 자물쇠는 성인 남자의 주먹보다도 컸다.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김씨 부인의 허리춤에 매달려 단 한순간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조차 김씨 부인은 열쇠를 자신의 베개 밑에 두고 잤다. 가을 추수 때면 소장농들이 수십 수백 가마니의 쌀과 곡식을 소달거지에 싣고와 곳간을 가득 채웠다. 천장에 닿을 만큼 쌓인 볏가마니들과 굴비 엮음, 각종 말린 나물과 귀한 약재들이 그곳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을 모두가 보았다. 그러나 들어가는 것만 있을 뿐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 김씨 부인은 열흘에 딱 한 번, 그것도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릴 무렵에만 직접 곳간 문을 열고 최소한의 식량만을 에어주었다. 그마저도 볏박으로 잴 때 어찌나 박하게 깎아내는지 곡식 나달 하나도 땅에 떨어지면 불호령이 떨어지곤 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굳게 닫힌 곳간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안마님께서 저리 곡식을 모으기만 하시는 건 필시 곳간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 거야. 쉿, 입 조심하게. 저번 달에 곳간 근처에서 얼쩡거리던 삼돌이가 안마님께 들켜서 한겨울에 흠씬 두들겨 맞고 내쫓긴 걸 잊었는가? 하지만 내 똑똑히 들었네. 지난 보름밤 마님이 홀로 곳간에 들어가셨을 때 분명 사람의 앓는 소리 같은 것이 새어나왔단 말이네. 연희 역시 그 소문들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가혹한 주인을 깎아내리기 위해 하인들이 지어낸 허풍이라 생각했다. 그럴 것이 그렇지. 김씨 부인의 재물욕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으니까. 그저 아까워서 남주기 싫어서 저토록 억착같이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겨울이 깊어지고 한파가 절정에 달하던 어느 매우 추웠던 밤, 연희는 그 닫힌 곳간이 단순한 창고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게 되는 기이한 일을 겪고야 말았다. 그날은 유독 달빛이 시리도록 밝은 밤이었다. 며칠간 계속된 고된 노동과 추위로 연희는 지독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운데 뼛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덜덜 떨리기를 반복했다. 타는 듯한 갈증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연희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냉수 한 사발을 떠마시기 위해 조심스럽게 방문을 나섰다. 살을 에이는 밤 공기가 뺨을 쓰자 몽롱했던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물가로 향하던 연희의 발걸음이 안채 뒤뜰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 앞에서 우뚝 멈췄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의 시선은 굳게 닫힌 곳간 쪽으로 향했다. 그 늦은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곳간 앞을 서성이는 인형이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었다. 두꺼운 털배자를 걸친 김씨 부인은 주위를 미어캣처럼 기민하게 살피더니 품속에서 묵직한 무쇠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꽂아 넣었다. 철컥, 삐그덕. 무거운 쇳소리와 함께 거대한 소나무 문이 아주 작은 틈을 보이며 열렸다. 연희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우물가 기둥 뒤에 바짝 몸을 숨겼다. 들키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공포가 열병의 우환보다 더 크게 연희의 몸을 떨게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좁은 틈으로 열린 곳간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것은 퀴퀴한 곡식 냄새나 쥐들의 바스락거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낮고 억눌려 있으며 무언가에 몹시 고통받는 듯한 기괴한 소리였다. 마치 사람의 숨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짐승의 헐떡임 같기도 한 그 기묘한 소리에 연희의 등줄기가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김씨 부인은 황급히 몸을 뒤틀어 곳간 안으로 들어간 뒤 소리 없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다시 완벽한 정막이 찾아왔지만 연희의 가슴은 미친 듯이 방망이 질쳤다. 풍족함을 넘어 차고 넘치는 재물이 쌓여 있는 곳. 그러나 며느리와 하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면서까지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철저히 통제하는 공간. 오직 칠흑 같은 밤에 시어머니 홀로 들어가는 저 닫힌 곳간 안에는 대체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곡식이 아닌 누군가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식량을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집안의 부를 유지하기 위한 끔찍한 비밀이 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연희는 차가운 눈가 뒤에 주저앉은 채 자신의 두 손을 입을 틀어막았다.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의 핍박보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겨울의 한파보다 저 굳게 닫힌 곳간 너머의 미스터리가 주는 공포가 연희의 숨통을 더욱 강하게 옥죄어 오기 시작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이 기와집의 차가운 지붕 위로 그날 밤의 눈보라가 다시금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다. 이 끔찍한 한파 속에서 연희의 진정한 시집살이는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되었는지도 몰랐다. 제2장 달빛 아래 맺은 눈물, 살얼음 판의 거짓말. 창호지 문살을 넘어온 하얀 달빛이 서늘한 비수처럼 당안을 길게 가로질렀다. 만물이 숨을 죽인 깊은 밤, 소담은 홀로 등잔불조차 켜지 못한 채 달빛에 의지하여 해진 버섯목을 깁고 있었다. 바늘귀를 꿰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가을 거디가 끝난 들녘 위로 불어오는 스사는 밤바람 소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하루 종일 물동이를 이고 절구를 찢고 텃밭에 푸성기를 다듬느라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손마디에는 굵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육신의 고단함이 아니라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이었다. 어머니. 입술 달싹여 소리내어 부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그 이름. 속으로 삼켜낸 두 글자에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다. 흐려진 시야 위로 달빛이 번지자 소담은 바느질을 멈추고 거친 무명 치맛자락으로 눈가를 훔쳤다. 시집 온 지 어언 3년, 친정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저녁 연기와 된장국 냄새, 그리고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어머니의 품이 이토록 그리워질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출가 외인이라는 무서운 네 글자는 소담의 발목을 옥죄는 단단한 족쇄가 되어 산 너머 10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친정 가는 길을 1000리밖보다 더 멀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던 며칠 전 마을을 지나던 박물장수 할멈이 시어머니 몰래 소담의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고 갔다. 삐뚤빼뚤한 언문으로 적힌 쪽지에는 다가오는 보름날 두 마을의 경계가 되는 젠마루곡의 선앙당 앞 옛길에서 얼굴이나마 잠깐 보자는 어머니의 전언이 담겨 있었다. 이른바 반복이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갈 수 없고 친정 어머니 또한 사돈댁을 마음대로 차실 수 없으니 두 집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 반나절의 짧은 해우를 나누는 그 애달픈 풍습.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소담의 가슴에는 뜨거운 불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듯했다. 밤이면 밤마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어른거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하리 많지 차가웠다. 소담의 시어머니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엄하고 매서운 호랑이 같은 분이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조차 시집에 대한 불만으로 여기는 시어머니에게 반보기를 위해 반나절의 말미를 달라는 청은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만약 그 말을 꺼냈다가는 시집 귀신이 되라고 보냈더니 아직도 친정 타령이냐는 불호령과 함께 행여 흠이라도 잡힐까
친정 부모에게까지 먹칠을 하게 될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그 고갯마루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십리길을 걸어와 딸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찬 바람을 맞으며 서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소담은 자신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떻게든 집을 나서야 했다.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눈초리를 피하면서도 반나절의 시간을 벌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실이 필요했다. 며칠 밤낮을 끙끙 앓으며 고민하던 소담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곧 다가올 기나긴 겨울과 부족한 땔감이었다. 나무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담은 홀로 중얼거렸다. 겨울을 앞두고 땔감을 미리 장만해 두어야 한다는 명분이라면 시어머니도 선뜻 반대하지 못할 터이다. 뒷산은 이미 나무를 다 베어내어 쓸만한 땔감이 없으니 잿마루 넘어 깊은 산속까지 다녀와야 한다고 둘러댈 참이었다. 잿마루는 어머니와 만나기로 한 바로 그 장소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깊고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버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끔찍한 거짓말이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속인다는 죄책감, 행여나 거짓이 들통나 친정 어머니까지 곤욕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소담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담은 거짓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단 한 번이라도, 찰나의 순간만이라도 어머니의 거친 손을 맞잡고 싶다는 그 사무치는 열망이 모든 두려움을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반복이 나를 하루 앞둔 이 밤, 소담은 잠들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서 찬장 구석에 몰래 숨겨두었던 곶감 2개와 밤 한 줌을 꺼냈다. 시집의 제사상에 올렸다가 물린 것을 차마 제 입에 넣지 못하고 어머니께 드릴 요량으로 치마폭에 감추어 두었던 것들이다. 볼품없이 쪼그라든 곶감이었지만 이것이라도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리고 싶은 딸의 애끓는 마음이었다. 소담은 조각볼을 꺼내어 곶감과 밤을 소중하게 싸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보름달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부엌 창틈으로 환한 빛을 쏟아부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소담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으며 조각볼을 묶는 손마디 위로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달빛 아래 맺힌 눈물은 바닥으로 스며들며 짙은 자국을 남겼다. 그것은 시집살이여 서러움이자 어머니를 속이며 만나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었고 동시에 내일이면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가슴 시린 기쁨의 눈물이었다. 소담은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밤새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다. 이튿날 아침, 먼동이 튀기도 전에 일어난 소담은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가마솥에 밥을 안치고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았다. 평소라면 힘겨웠던 고된 노동도 오늘만큼은 아무렇지 않았다. 오직 무사히 집을 나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난 뒤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두드리는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는 소담의 발걸음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무거웠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소담은 마른 침을 쿨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소담의 정수리에 꽂혔다. 무슨 일이냐? 아침부터 호들갑을 떨며 어정거리는 꼴이 영 그슬리는구나. 다름이 아니오라. 아침 저녁으로 찰바람이 매서운데 곶간 옆에 쌓아둔 땔감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여 마음이 쓰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나무를 좀 해두어야 할 것 같은데 뒷산에는 마른 가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 잿마루 너머 숲으로 가서 땔감을 좀 해오겠습니다요. 말을 마친 소담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숨을 죽였다. 찰나의 정적이 흘렀다. 소담에게는 그 짧은 침묵이 영겁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쿵쿵쿵. 자신의 심장 소리가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들릴까 두려웠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거짓말.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소담의 굽은 등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속내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매서운 시선에
소담은 손끝을 파들파들 떨며 바닥만 응시했다. 땔감이라. 하긴 겨울나기를 하려면 나무가 넉넉해야지. 그래, 다녀오거라. 허나 젠마루 고개가 제법 가파르고 험하니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할 것이다. 행여 딴청을 피우느라 신안을 지체한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다녀오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소담은 억눌렀던 숨을 토해내며 황급히 뜰 아래로 내려섰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월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참아냈다. 행여나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꿀세라 소담은 커다란 지게 대신 빈 광주리를 짊어지고 나탄자루를 챙겨 도망치듯 살인문을 나섰다. 집을 등지고 산길로 접어드는 소담의 발걸음은 점차 빨라졌다. 밤새 내린 서리가 얼어붙어 산길의 마른 풀들이 바스락거리며 부서졌다.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이 내뱉은 거짓말이 부서지는 소리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오히려 발에 채이는 돌뿌리와 얼굴을 때리는 차가운 바람조차 그녀의 조급한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광주리 바닥에는 간밤의 달빛 아래서 눈물로 싼 작은 조각보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거짓말이라는 무거운 짐을 등에 업고 걷는 길이었지만 젠마루 고개를 향해 다가갈수록 소담의 눈빛은 서서히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고개만 넘으면 저 험한 비탈길만 오르고 나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서 계실 것이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셔요. 제가 갑니다. 차마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을 입 밖으로 작게 읊조리자 허공으로 하얀 입김이 흩어졌다. 거짓말이라는 죄악감은 젠마루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주름진 미소 앞에 속절없이 녹아내려가고 있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소담의 숨쉬기는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미 시린 겨울을 녹일 만큼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살얼음판을 디디고 선 위태로운 길의 끝, 그곳에는 오직 어머니라는 눈물겨운 구원만이 소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젠마루를 향해 달려는 소담의 치맛자락은 어느새 눈부신 희망의 춤을 추고 있었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주방에서 짙은 자줏빛 명주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매끄러운 비단위로 정교하게 매듭지어진 그것은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정갈한 3단 찬압이었다. 명절이나 제사 때면 을에 나무 음식을 싸주시던 관례가 있었기에 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반사적으로 두 손을 내밀었다. 애비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꽉꽉 눌러 담았다. 가는 길에 흔들리지 않게 조심해서 들고 가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나긋나긋하고 교양의 겹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묘한 통제력이 배어 있었다.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네 어머니 잘 먹을게요 하고 찬압의 손잡이 역할을 하는 매듭 부분을 건네받았다. 그 순간이었다. 찬압이 내 손으로 온전히 넘어오는 찰나 내 양팔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헉!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경악스러운 비명을 간신히 삼켰다. 손목의 인대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하중이 순식간에 양팔을 타고 어깨까지 짓눌러 왔다. 이것은 음식의 무게가 아니었다. 3단 찬압이라는 부피를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마치 꽉 찬 밀도의 무쇠덩어리를 통째로 넘겨받은 듯한 절망적인 무게감이었다. 나는 하마터면 현관 타일 바닥에 그것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히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겨우 찬압을 받쳐들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당황한 내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어머님, 이거 무게가...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는 내 시선을 시어머니는 서늘할 정도로 고요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놀라움이나 걱정은 전혀 없는 오히려 나의 이 기형적인 당혹감을 즐기는 듯한 기이한 평온함. 시어머니의 얇은 입술 끝이 미세하게 말려 올라갔다. 정성을 담다 보니 조금 무겁지? 그래도 네 남편 먹일 건데 그 정도 수고는 할 수 있지 않니?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못을 박는 선언이었다. 더 이상 토를 달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
나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쫓기듯 시댁의 육중한 현관문을 나섰다. 등 뒤로 철컥하고 도어럭이 잠기는 소리가 오늘따라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귓가를 때렸다. 시댁이 있는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내려가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었다.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가며 찬압을 들었지만 몇 걸음 떼지 못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이 엄습했다. 자줏빛 명주 보자기는 내 손가락을 파고들어 시퍼런 피멍을 만들 기세였다.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단 말인가? 갈비찜? 게장? 곰탕? 아니, 그 어떤 국물 요리나 고기 부치를 빈틈없이 구겨 넣었다 한들 이토록 무기질적인 쇳덩이의 하중을 낼 수는 없다. 마치 납덩이를 녹여 3단 찬압의 틀 안에 가득 채워 굳힌 것만 같았다. 정류장까지 내려가는 15분 남짓한 시간 동안 늦가을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숨이 턱턱 막혀왔다.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기괴한 하중 속에는 시어머니의 알 수 없는 의도와 악의가 농축되어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대놓고 화를 내거나 폭언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호의와 선물엔 숨막히는 가스라이팅과 보이지 않는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날에게 맞지 않는 작고 화려한 옷을 선물하며 은연중에 내 체형을 지적했고 친정 부모님의 직업을 묘하게 비하하는 단어들을 고급스런 식사자리의 대화 속에 교묘하게 섞어 넣었곤 했다. 그리고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기형적인 쇳덩이 찬압은 이때껏 겪어온 그녀의 수많은 교묘한 폭력 중에서도 가장 기괴하고 직접적인 형태였다.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찬압을 올려놓았을 때 허벅지를 짓누르는 묵직한 압박감에 숨이 턱 막혔다. 허벅지뼈가 부러질 것 같은 통증이었다. 찬압 안에서는 그 흔한 반찬 국물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찰랑거림도 내용물이 쏠리는 느낌도 없이 오직 완벽하게 응집된 검고 무거운 질량만이 내 무릎 위에서 차가운 기운을 뿜어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남편은 출장을 핑계로 이 숨막히는 주말 시댁 방문에서 쏙 빠져버렸다. 홀로 남아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견뎌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보상이냥 쥐어진 이 저주받은 짐덩이. 이 찬압의 무게는 단순한 질량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나라는 존재를 짓누르고자 하는 가부장적 권력의 무게이자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두려는 보이지 않는 족쇄의 무게였다. 네가 감당해야 할 며느로로서의 짐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물리적인 고통을 통해 각인시키려는 악의적인 의식 같았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처참했다. 어깨는 한쪽으로 무너져 내렸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어 있었다. 현관문의 도어럭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텅 빈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도망치듯 주방으로 걸어가 아일랜드 식탁 위에 찬압을 내려놓았다. 쿵! 식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대리석 상판이 쪼개질 듯한 묵직하고 둔탁한 파열음이 집안의 정막을 갈랐다. 그것은 도저히 플라스틱이나 얇은 스테인리스 재질에서 날 수 없는 밀도 높은 금속과 금돌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자줏빛 명주 보자기에 쌓인 3단 찬압이 주방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기분 나쁜 광택을 발하고 있었다. 손바닥은 이미 붉어오르다 못해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있었고 찬압을 들고 있던 어깨와 목열미는 누가 강제로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뻐근했다. 무릎을 부여잡고 잠시 숨을 고르던 난 도저히 이 알 수 없는 불길함과 공포를 견딜 수 없어 다시 식탁 앞으로 다가왔다. 떨리는 손으로 명주 보자기에 매듭을 풀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단단히 묶어두었는지 손톱이 부러질 듯 힘을 주어서야 겨우 매듭이 느슨해졌다. 스르륵 비단천이 흘러내리며 마침내 찬압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오래된 놋벼시로 만들어진 전통 3단 찬압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짙은 청동빛 표면에는 기괴할 정도로 복잡하고 날카로운 문양들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빈 놋볕 그릇 자체도 무게가 나가긴 하지만 이 정도의 파괴적인 하중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내부는 분명 무언가로 꽉 차 있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할 만큼 밀도 높은 무언가로. 나는 마른 침을 굴꺽 삼켰다. 집안의 보일러가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조차 귓가에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손을 뻗어 맨 위층 첫 번째 찬압의 차가운 놋뼈 뚜껑 손잡이를 잡았다. 금속의 냉기가 지문 사이로 스며들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도대체 시어머니는 이 안에 무엇을 담아 보냈길, 왜 이토록 감당하기 힘든 쇳덩이를 건네며 그토록 서늘한 미소를 지었을까? 뚜껑을 위로 들어 올리려 힘을 주는 순간 뚜껑과 찬압의 본체 사이가 마치 진공 상태로 압착되어 있거나 끈적한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양손으로 찬압의 본체를 꽉 잡고 어깨의 모든 근육을 동원해 다시 한번 뚜껑을 거칠게 비틀며 끌어당겼다. 끼익이익. 소름 끼치는 금속 마찰음과 함께 억눌려 있던 공기가 빠져나오며 뚜껑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뚜껑의 틈새가 벌어짐과 동시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기묘하고 비릿한 냄새가 뱀처럼 틈을 빠져나와 내 코끝을 감아왔다. 뚜껑이 완전히 열리고 첫 번째 단의 내용물이 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턱 밑까지 차오른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말았다. 어깨를 짓누르던 쇳덩이의 실체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형태로 그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노쇠 찬압의 묵직한 냉기가 세 겹으로 덧대어 묶은 무명보자기를 뚫고 소담의 굽은 등줄기로 스며들었다. 3단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찬압 안에는 친정 어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시던 음식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잣가루를 곱게 뿌린 덕갈비, 이른 새벽부터 정성껏 부쳐낸 삼색전, 그리고 어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손맛을 따올리며 흉내내어 담근 도라지 무침까지. 그러나 지금 소담의 등에 엎인 것은 단순한 음식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 기어코 지켜내야만 하는 한 맺힌 피부치의 약속이자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천륜의 무게였다. 하늘을 가릴 듯 빽빽하게 솟아오른 적송 군락 사이로 회색빛 바람이 매섭게 몰아쳤다. 바람은 마치 길을 막아서는 원귀들의 아우성처럼 기괴한 파열음을 내며 소담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거칠게 헝클어뜨렸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조차 해가 지기 전에는 발걸음을 서둘러 피한다는 험준한 마루턱, 이른바 피 맺힌 고갯길이었다. 산세가 어찌나 가파르고 험악한지 장정들조차 맨몸으로 넘기 버거워하는 이 길을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천근 만근 무거운 찬압을 짊어진 채 오르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았다. 하지만 소담의 형용한 눈빛 속에는 타협이나 포기라는 단어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오직 산등성이 넘어 아스라한 눈무 속에 서 있을 늙은 소나무를 향한 맹목적인 집념만이 그녀의 핏발선 두 눈을 번뜩이게 할 뿐이었다. 소담아, 어미는 죽어서도 저 산마루 늙은 소나무 아래서 널 기다릴 테다. 내 평생 너를 품어 키운 이 산자락을 떠나지 못할 터이니 네가 어미 밥상을 한 번쯤 차려오려거든 그곳으로 오너라. 눈을 감기 전 앙상한 나뭇가지 같던 손으로 소담의 손목을 부여잡고 힘겹게 내뱉으시던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평생을 척박한 땅과 씨름하며 자식들 입에 들어갈 곡식을 구하기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만 하셨던 어머니였다. 당신의 입으로는 쉰내나는 보리밥 한 덩이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서도 어린 소담의 밥그릇에는 귀한 쌀밥을 고봉으로 눌러 담아주시던 그 희생의 세월. 소담은 그 지독한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낸 어머니의 굽은 등을 기억했다. 이제는 자신이 그 굽은 등을 대신하여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도리를 짊어지고 이 잔혹한 고개를 넘어야만 했다. 집신을 신은 소담의 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날카로운 산석과 불규칙하게 솟아난 나무 뿌리들이 번번이 그녀의 발목을 꺾고 발바닥을 찔러댔다. 광목버섯은 이미 진흙과 찢겨진 상처에서 배어나온 붉은 피로 얼룩지어 본래의 색을 잃어버렸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에서부터 시작된 날카로운 통증이 종아리를 타고 올라와 척추를 산산조각 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억새와 가시덩굴이 치맛자락을 물고 늘어지며 허벅지와 종아리에 무수한 생채기를 냈지만 소담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다. 행여나 걸음을 멈추면 이대로 차가운 산바닥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공포가 그녀의 본능을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입안에서는 비릿한 쇳내음이 진동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뜨거운 단내가 뿜어져 나왔고 이마를 타고 흘러내린 땀방울이 눈가를 파고들어 시야를 뿌옇게 흐려놓았다. 산의 경사가 점점 맹렬해지자 소담은 아예 네 발을 땅에 짚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손톱 밑으로 검은 흙과 날선 돌조각들이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혔지만 소담은 등 뒤의 찬압이 행여나 기울절까봐 온몸의 중심을 필사적으로 통제하며 짐승처럼 산비탈을 올랐다. 어머니의 혼백을 달래기 위해 지어 올린 음식들이 한 줌의 흙이라도 묻을까, 모양이라도 흐트러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육신의 고통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발밑의 흙무더기가 맥없이 무너져 내리며 소담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몸이 뒤로 넘어가려는 찰나 소담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몸을 비틀었다. 자신이 다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등에 매다닌 찬압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뾰족한 바위 모서리를 향해 자신의 어깨와 옆구리를 내던졌다.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눈앞에 번쩍이는 섬광이 일고 숨이 턱 막혀왔다. 산비탈을 구를 뻔한 아찔한 위기 속에서도 그녀의 두 손은 등 뒤로 돌아가 찬압을 단단히 감싸 안고 있었다. 어깨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소담은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엎드린 채 눈물을 쏟아냈다. 두려움이나 아픔 때문이 아니었다. 이 알량한 고갯길 하나 넘지 못해 헐떡이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자책과 살아서는 단 한 번도 호강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이런 험한 곳에서 외롭게 자식을 기다려야 하는 어머니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서러움이 복받쳐 오른 탓이었다. 눈물이 턱을 타고 차가운 바위에 뚝뚝 떨어졌다. 산의 정막 속에서 소담의 흐느낌은 처절한 사모곡이 되어 메아리였다. 어머니, 우리 불쌍한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셔요. 못난 딸년이 가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무릎을 바들바들 떨며 소담은 다시 몸을 일으켰다. 치맛자락을 찢어 피가 흐르는 이마를 질끈 동여매고 그녀는 다시 산을 올라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몸을 움직이는 것은 근육의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순수한 애끓음이자 죽음을 넘어선 효심의 발로였다. 고통의 정점을 넘어서자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듯한 기이한 감각이 찾아왔다. 발자국마다 피발이 점점 찍혀가며 고갯길에 붉은 지도를 그려놓고 있었지만 소담의 시선은 오직 산등성이 너머를 향해 꽂혀 있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고 걸었을까. 하늘을 덮고 있던 잿빛 구름이 서서히 걷히며 옅은 석양빛이 산머리에 스며들기 시작할 즈음 험악하게 솟구친 암벽지대를 벗어난 소담의 시야가 마침내 트였다. 그리고 그곳 하늘과 맞닿은 산의 정수리에 거대한 실루엣 하나가 고고하게 서 있었다. 수백 년의 비바람을 견디어내며 뒤틀리고 굽어질 대로 굽어질 채 그럼에도 굳건히 대지의 뿌리를 받고 있는 늙은 소나무였다. 용의 비늘처럼 갈라진 소나무의 껍질은 생전 어머니의 쩍쩍 갈라진 손등과 꼭 닮아 있었다. 모진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자식들을 그늘 아래 품어주었던 어머니의 거룩한 형상 그 자체였다. 늙은 소나무를 발견한 소담의 다리에 마지막 남아있던 힘이 탁 풀려버렸다. 그녀는 거의 기다시피 하여 소나무 밑둥에 향해 다가갔다.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솔향이 마치 어머니의 품속 냄새처럼 소담의 후각을 감싸 안았다. 거칠고 두꺼운 나무 껍질에 이마를 기댄 채 소담은 짐승의 울음 같은 오열을 터뜨렸다. 그것은 참아온 듯한 육신의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움과
마침내 약속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한데 뒤섞인 영혼의 절규였다. 떨리는 손으로 등에서 찬압을 풀어내렸다. 그 모진 고생을 하며 넘어왔건만 세 겹의 보자기로 정성껏 감싸 안은 찬압은 온기를 잃지 않고 모양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했다. 소담은 소나무 밑둥의 평평한 바위 위에 찬압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정갈하게 담긴 음식들 위로 붉은 석양빛이 내려앉았다. 이승의 딸이 저승의 어머니에게 바치는 피와 눈물로 차려낸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밥상이었다. 어머니, 드셔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전도 부치고 고기도 다져왔습니다. 이제 배골지 마시고 춥지 마시고 제발 편안히 쉬셔요. 소담이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자 거세게 몰아치던 산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다. 대신 늙은 소나무의 수많은 가지들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쏴 하는 맑고 다정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험한 길을 뚫고 온 딸의 땀방울을 식혀주는 어머니의 서늘한 손길 같았고 고생했다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불러주는 낮은 자장가 같았기도 했다. 피 맺힌 고갯길을 넘어온 소담의 몸은 상처투성이의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소나무 아래 엎드린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어떤 고통도 침범할 수 없는 깊고도 평온한 안식이 깃들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늙은 소나무와 그 아래 엎드린 딸의 작은 등 위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따뜻한 빛의 자락을 길게 덮어주고 있었다. 산비탈을 물들인 그녀의 붉은 핏자국 위로 세월이 흘러도 결코 지워지지 않을 지독한 사모곡이 바람을 타고 산천을 고요히 적시고 있었다. 살을 내이는 듯한 섣달그음의 칼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무자비하게 후려치고 있었다. 잿빛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날선 눈보라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인적조차 끊긴 얼어붙은 들녘은 세상의 모든 온기를 삼켜버린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굽이치는 고갯길을 넘어 친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가난과 시집살이라는 두 겹의 굴레 속에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오직 친정어머니의 얼굴 한번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험한 산길을 걷고 또 걸었다. 발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낡은 버선코 사이로 스며든 얼음장 같은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마음속에는 오직 고향집 사륜문 앞을 서성일 늙은 어머니의 환영만이 가득했다. 동네 어귀 수백 년을 버텨온 당산나무가 시야에 들어올 무렵이었다. 휘몰아치는 바람의 장막 사이로 당산나무 밑둥치에 들러붙은 작은 그림자 하나가 아스라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나무더미나 커다란 바위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거리가 좁혀질수록 그 잿빛 그림자는 서서히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갔다. 굽은 등에 바람을 막아줄 턱없이 얇은 무명 치마자구리를 입고 머리에는 낡은 수건을 둘러쓴 채 미동조차 하지 않는 작은 체구. 그것은 바람에 밭투 말라 바스라지기 직전의 고목나무와도 같은 나의 어머니였다.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이 끔찍한 추위 속에서 어머니는 얼마나 오랜 시간 딸을 기다리며 서 있었던 것일까? 어머니의 머리 위로는 이미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앙상한 어깨는 매서운 돌풍이 불 때마다 위태롭게 흔들렸다. 엄마! 갈라진 목구멍을 뚫고 터져나온 비명 같은 부름은 사나운 바람소리에 먹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나는 꽁꽁 얼어붙은 흙바닥에 몇 번이나 발을 헛디디고 구르면서도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어머니를 향해 내달렸다. 치맛자락이 가시덤불에 찢기고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것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다. 오직 저 얼음기둥처럼 굳어버린 어머니에게 닿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온몸을 지배했다. 내 인기척을 느낀 어머니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얼어붙은 속눈썹 사이로 희미한 초점을 맞추어 달려오는 딸을 확인한 순간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던 그 주름진 얼굴에 왈칵 울음이 터질 듯한 파문이 일었다. 어머니는 언 발을 이끌고 내 쪽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다 이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내가 먼저 달려가 그 작고 앙상한 몸을 부둥켜 안았다.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예쁜 새끼, 이제야 오누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있었고 바람에 깎인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다. 품에 안긴 어머니의 몸은 사람의 육체라기보다는 바짝 마른 장작개비 같았다. 한 줌도 되지 않는 뼈대만 남은 몸, 살점 하나 없이 가죽만 남은 그 체구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식들을 위해 당신의 모든 피와 살을 내어시고 남은 빈 껍데기나 다름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추위도 시집살이의 서러움도 가난의 고통도 모두 잊은 채 오직 이 바스라진 고목나무 같은 어머니의 가엾은 모습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의 거칠고 얼음장 같은 손이 내 뺨을 더듬었다. 쩍쩍 갈라진 손끝이 스칠 때마다 내 눈에서 쏟아진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져 이내 살 얼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울지 마라, 내 강아지. 이리 추운 길을 오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노? 배는 안 고누냐? 애미가 너 주려고. 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당신의 가슴팍, 겹겹이 여민 낡은 저고리썹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추위로 곱아버린 손가락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애썼다. 이앗고 어머니의 품에서 나온 것은 빛바른 헝겊으로 겹겹이 아주 소중하게 쌓인 작은 뭉치였다. 네가 어릴 적에 이거 참 좋아라 했잖니? 시집가서 고생하는 내 새끼, 뱃속이라도 든든하게 해주고 싶어. 아침 일찍 일어나 쪘는데 따뜻할 적에 먹이고 싶어 품고 있었는데 따 떨려버렸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당신의 가슴팍, 겹겹이 여민 낡은 저고리썹을 파고들었다. 추위로 곱아버린 손가락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애썼다. 이앗고 어머니의 품에서 나온 것은 빛바른 헝겊으로 겹겹이 아주 소중하게 쌓인 작은 뭉치였다. 네가 어릴 적에 이거 참 좋아라 했잖니? 시집가서 고생하는 내 새끼, 뱃속이라도 든든하게 해주고 싶어. 아침 일찍 일어나 쪘는데 따뜻할 적에 먹이고 싶어 품고 있었는데 따 떨려버렸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당신의 가슴팍, 겹겹이 여민 낡은 저고리썹을 파고들었다. 추위로 곱아버린 손가락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애썼다. 이앗고 어머니의 품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헝겊으로 겹겹이 아주 소중하게 쌓인 작은 뭉치였다. 네가 어릴 적에 이거 참 좋아라 했잖니? 시집가서 고생하는 내 새끼, 뱃속이라도 든든하게 해주고 싶어. 아침 일찍 일어나 쪘는데 따뜻할 적에 먹이고 싶어 품고 있었는데 따 떨려버렸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당신의 가슴팍, 겹겹이 여민 낡은 저고리썹을 파고들었다. 추위로 곱아버린 손가락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애썼다. 이앗고 어머니의 품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헝겊으로 겹겹이 아주 소중하게 쌓인 작은 뭉치였다. 네가 어릴 적에 이거 참 좋아라 했잖니? 시집가서 고생하는 내 새끼, 뱃속이라도 든든하게 해주고 싶어. 아침 일찍 일어나 쪘는데 따뜻할 적에 먹이고 싶어 품고 있었는데
따 떨려 버렸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당신의 가슴팍, 겹겹이 여민 낡은 저고리 썹을 파고들었다. 추위로 곱아버린 손가락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애썼다. 이앗고 어머니의 품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헝겊으로 겹겹이 아주 소중하게 쌓인 작은 뭉치였다. 네가 어릴 적에 이거 참 좋아라 했잖니. 시집가서 고생하는 내 새끼, 뱃속이라도 든든하게 해주고 싶어. 아침 일찍 일어나 쪘는데 따뜻할 적에 먹이고 싶어 품고 있었는데 따 떨려 버렸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당신의 가슴팍, 겹겹이 여민 낡은 저고리 썹을 파고들었다. 추위로 곱아버린 손가락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애썼다. 이앗고 어머니의 품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헝겊으로 겹겹이 아주 소중하게 쌓인 작은 뭉치였다. 네가 어릴 적에 이거 참 좋아라 했잖니. 시집가서 고생하는 내 새끼, 뱃속이라도 든든하게 해주고 싶어. 아침 일찍 일어나 쪘는데 따뜻할 적에 먹이고 싶어 품고 있었는데 따 떨려 버렸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당신의 가슴팍, 겹겹이 여민 낡은 저고리 썹을 파고들었다. 추위로 곱아버린 손가락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애썼다. 이앗고 어머니의 품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헝겊으로 겹겹이 아주 소중하게 쌓인 작은 뭉치였다. 네가 어릴 적에 이거 참 좋아라 했잖니. 시집가서 고생하는 내 새끼, 뱃속이라도 든든하게 해주고 싶어. 아침 일찍 일어나 쪘는데 따뜻할 적에 먹이고 싶어 품고 있었는데 따 떨려 버렸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당신의 가슴팍, 겹겹이 여민 낡은 저고리 썹을 파고들었다. 추위로 곱아버린 손가락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애썼다. 이앗고 어머니의 품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헝겊으로 겹겹이 아주 소중하게 쌓인 작은 뭉치였다. 네가 어릴 적에 이거 참 좋아라 했잖니. 시집가서 고생하는 내 새끼, 뱃속이라도 든든하게 해주고 싶어. 아침 일찍 일어나 쪘는데 따뜻할 적에 먹이고 싶어 품고 있었는데 따 떨려 버렸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당신의 가슴팍, 겹겹이 여민 낡은 저고리 썹을 파고들었다. 추위로 곱아버린 손가락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애썼다. 이앗고 어머니의 품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헝겊으로 겹겹이 아주 소중하게 쌓인 작은 뭉치였다. 네가 어릴 적에 이거 참 좋아라 했잖니. 시집가서 고생하는 내 새끼, 뱃속이라도 든든하게 해주고 싶어. 아침 일찍 일어나 쪘는데 따뜻할 적에 먹이고 싶어 품고 있었는데 따 떨려 버렸네. 짙은 먹구름이 내려앉은 듯한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소담은 육중한 소술대문 앞에서 차마 배를 누르지 못하고 서성였다. 언제나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한우 세트나 백화점 지하에서 정성스레 포장한 값비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어야 할 그녀의 두 손은 오늘따라 처참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남편 지훈의 사업이 갑작스럽게 기울면서 당장 내일의 생활비조차 막막해진 상황이었다. 시댁에 손을 벌리러 온 것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의 생신날 빈손으로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소담의 숨통을 조여왔다. 서리빨.
시어머니 최 여사를 부르는 친척들의 은밀한 별명이었다. 한여름에도 곁에 서면 오한이 들 정도로 차갑고 깐깐한 성정. 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 떨어져 있는 꼴을 보지 못하고 제사상에 올라가는 전의 크기가 1cm만 달라도 호통을 치는 분이었다. 그런 시어머니 앞에 빈손으로 나서야 하다니 소담은 차라리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도리였기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애써 문을 열고 들어섰다. 넓고 서늘한 거실 한가운데 최 여사는 언제나처럼 흐트러짐 없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짙은 남색 개량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의 시선이 소담의 빈손에 잠시 머물렀다. 소담은 그 시선이 마치 예리한 비수처럼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경황이 없어서 변명조차 궁색했다. 소담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였다. 당장이라도 불호령이 떨어지거나 당장 집에서 나가라는 싸늘한 축객령이 내려질 것을 각오했다. 눈물이 핑 돌며 카펫 바닥 위로 툭 떨어졌다. 자신의 빈손이 그리고 남편의 실패를 막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이 뼈저리게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예상했던 불호령은 떨어지지 않았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맴돌았다. 이윽고 웃깃이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최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담이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지만 최 여사의 발걸음은 소담을 향하지 않고 거실 구석에 오래된 자개장으로 향했다. 덜컥. 자개장 문이 열리는 소리에 이어 묵직한 물건을 식탁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소담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 앞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크고 낡은 3단 목재 찬압이 놓여 있었다. 오칠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모서리가 다른 최 여사의 성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투박한 물건이었다. 이리 와서 앉아라. 최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건조했지만 평소와 같은 날선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소담은 쭈뼛거리며 식탁 앞으로 다가갔다. 열어보거라. 소담은 떨리는 두 손으로 찬압의 가장 위층 뚜껑을 조심스레 들어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소담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고급스러운 전복장조림이나 화려한 구절판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던 찬압 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음식들이 담겨 있었다. 매콤하게 무쳐낸 진미채 볶음, 투박하게 썰어붙인 옛날식 분홍 소세지, 그리고 달짝지근한 냄새를 풍기는 연근조림. 그것은 모두 소담이 가장 좋아하는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실 적 자주 해주시던 소박한 밑반찬들이었다. 과거 소담이 입맛이 없어 이런 반찬들을 식탁에 올렸을 때 최 여사는 뼈대 있는 집에서 어디 이런 싼티 나는 반찬을 먹느냐 며 매몰차게 젓가락을 내려놓은 적이 있었다. 그랬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생일도 아닌 본인의 생일에 며느리의 향수를 자극하는 반찬들을 꾹꾹 눌러 담아 놓은 것이다. 혼란스러움에 빠진 소담을 향해 최 여사가 턱짓을 했다. 다음 칸도 열어보거라. 두 번째 칸의 뚜껑을 열었을 때 소담은 하퍼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음식 냄새 대신 훅 끼쳐온 것은 오래된 종이 냄새였다. 찬압의 두 번째 칸에는 노란 고무줄로 단단히 묶인 낡은 통장 몇 개와 두터운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다. 소담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집어들었다. 통장의 겉면에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예금주, 이소담. 그것은 소담의 이름이었다. 통장을 펼쳐보자 소담은 흑 숨을 들이마셨다. 매월 5일, 정확히 10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빼곡하게 찍혀 있는 것이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차곡차곡 쌓인 금액은 이자까지 더해져 제법 큰 목돈이 되어 있었다. 매월 5일은 소담이 시어머니에게 꼬박꼬박 생활비 명목의 용돈을 송금하던 날이었다. 남편의 수입이 줄어들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을 때도 최 여사는 용돈은 며느리의 도리라며 한 푼도 갖다 주지 않고 소담은 속으로 시어머니를 수백 번도 더 원망했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노인네라고 며느리의 고혈을 짠다고 밤새 울었던 날들이 수두룩했다. 그런데 그 돈이 단 한 푼도 시어머니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고스란히 소담의 이름으로 저축되고 있었던 것이다. 서류 봉투 안에는 소담의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 증서와 상가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남편의 사업 실패를 예견이라도 한 듯 며느리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조그만 옷가게라도 시작할 수 있게 마련한 작은 상가의 계약서였다. 어머니, 이게 대체... 말을 잇지 못하고 파르르 떨고 있는 소담을 향해 최 여사가 마지막 세 번째 칸을 직접 열었다. 그곳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최 여사는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소담의 손에 쥐어주었다. 시어머니의 손끝은 소담의 손보다 더 심하게 떨고 있었다. 읽어보거라. 내 평생 입 밖으로 차마 꺼내지 못했던 내 죄악이자 내 진심이다. 편지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소담은 흐려지는 시선을 애써 깜빡이며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편지 속에는 최 여사, 아니 22살의 새댁 최순덕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시집살이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시집 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과거. 임신한 몸으로 한겨울에 얼음장을 깨고 빨래를 하다가 첫 아이를 유산했던 기막힌 사연. 그리고 남편마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독사 같은 시동생들 틈에서 어린 지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서리빨 같은 악녀가 되어야만 했던 처절한 고군분투기가 적혀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장, 최 여사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소담의 심장을 강하게 내리쳤다. 소담아, 네가 처음 이 집에 인사 오던 날, 나는 내 젊은 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모 없이 자라 착해 빠지기만 한 너를 우리 집안의 그 많은 하이에나 같은 시댁 식구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 뻔했지. 그래서 나는 기꺼이 내게 가장 무서운 시어머니가 되기로 작정했다. 시어머니인 내가 앞장서서 며느리를 쥐잡듯 잡고 구박하니 감히 다른 친척들이 내 구역에 들어와 너를 건드리지 못하더구냐. 너를 매몰차게 혼내고 돌아선 밤이면 나는 이 낡은 찬압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이것은 내 시어머니가 내게 쉰밥을 던져주던 찬압이었단다. 나는 이 끔찍한 대물림을 내 선에서 끝내고 싶었다. 네가 매달 보내준 피 같은 돈을 억적스럽게 모은 이유는 지훈이 저 녀석이 제 아비를 닮아 귀가 얇고 사업병이 있어서 언젠가 네 속을 썩일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느리가 아닌 이소담이라는 한 여자로서 네가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빈손으로 오느라 마음 졸였지. 아가, 며느리의 손은 빈손이어도 된단다. 그 빈손을 채워주는 것이 어미의 몫이니. 그동안 이 못난 시어미의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주어 참으로 고맙고 또 미안하다. 편지를 다 읽은 소담은 결국 찬압을 부여잡고 오열할 말았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담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텅 빈 손을 자책하며 문을 열고 들어오던 순간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토록 차갑고 무섭게만 보였던 시어머니의 깐깐한 주름과 차가운 눈빛은 오직 며느리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 얼굴에 뒤집어 쓴 가시도 친 가면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최 여사가 천천히 다가와 바닥에 주저앉아 오는 소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언제나 얼음장 같은 시어머니의 품은 그 어떤 난로보다도 뜨겁고 포근했다. 울지 마라. 이제 지훈이 그 놈이 사고 친 거, 네 이름으로 된 이 돈으로 깨끗이 수습하고 새로 시작하면 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친척들 눈치 보느라 내게 악역을 자처할 기력도 내게는 없구나. 앞으로는 네가 좋아하는 저 소세지 반찬 실컷 부쳐 먹으며 살자꾸나. 소담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맞잡았다.
빈손으로 찾아와 현없이 초라했던 며느리의 손에는 이제 세상 어떤 보석보다 무겁고 값진 시어머니의 진심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오래된 자개장 앞에서 서로를 부둥안고 오는 고부의 모습 위로 어느새 먹구름이 걷고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차나비로 찬란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오해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봄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리는 눈부신 빛이었다. 텅 빈 송으로 문을 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랑을 품고 돌아선 소담과 서리빨 시어머니의 기막힌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차가움 뒤에 가장 뜨거운 진심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렸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찾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